이제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어울리지 않아. 도장 찍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손에 쥔 이혼 서류가 떨렸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던 시간이요. 아파트 계약금 20% 제가 냈습니다. 대출 이자도 혼자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죠. 내가 버티면 우리 아들은 합격한다고.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합격하자마자 이혼하래요. 도장을 찍는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뭘 위해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4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일어났어요. 세수할 겨를도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시락 2개를 싸야 했거든요. 하나는 제 점심, 하나는 남편이 학원 가서 먹을 저녁이었어요. 밥을 퍼담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해서요. 어젯밤 11시에 퇴근했거든요. 야근 수당 받으려고 남았어요. 그 돈이라도 모아야 다음 달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으니까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요. 새벽 버스는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버스 안에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까? 남편은 공부 잘하고 있을까? 회사에 도착하면 6시 반이었어요.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하지만 바쁜 게 좋았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또 도시락이야? 가끔 밖에서 먹지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밖에서 한 끼 먹으면 10,000원은 나가잖아요. 그 돈이면 남편 학원비에 보탤 수 있거든요. 오후 3시쯤 되면 몸이 무거웠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팀장님이 야근 가능하냐고 물으시면 저는 무조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도 남겠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명아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 체력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체력이 좋을 리 없잖아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는데요. 야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버스 안에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빠져나갈 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대출이자, 관리비, 남편 학원비, 생활비. 계산을 해보니 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사람만 합격하면 다 나아질 거라고요.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 반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못했던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피곤해서요. 아니, 외로워서였는지도 몰라요. 남편은 제가 들어왔는데도 인사 한마디 없었거든요.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저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저 책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부 어떻게 됐어? 힘들지 않아? 그런 말들이요. 물어봐야 대답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님. 명화야, 준석이 밥은 잘 챙겨 먹여?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일 없도록 해. 내가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매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조심해라. 내가 잘해라. 내가 버텨라. 저도 힘든데요. 저도 피곤한데요. 누가 저한테는 수고했다고 힘들었지.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주시나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이 사람만 합격하면 다 끝날 거니까요. 주말에는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왔어? 늦었네.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밀려서요. 일이 밀리면 어떻게 해? 우리 아들 밥은 챙겼어? 네, 아침에 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 같은 애 만나서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직장을 다녀. 여자가 집안일을 먼저 해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다 하고 나니 오후 3시였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명화야, 앉아봐. 네. 너 알지? 우리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한의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텨야 해. 내가 돈 벌어야 우리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너 하나 고생하면 두 사람 다 잘 되는 거야. 참아.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사람만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로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새벽 5시 기상, 도시락 2개, 야근, 밤 11시 귀가.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 어느 날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왔어요. 동료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저는 먼저 갈게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사실은 상여금을 아껴야 했거든요. 다음 달 대출 이자가 밀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통장에 상여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자를 내고 나면 딱 20만 원이 남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번 달은 빚을 밀리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달 이자 다 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책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대하면 상처받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에도, 주말에도, 아플 때도요.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합격하는 것.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의사가 되면 저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집이 생겼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뻐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4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올 때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넣었습니다. 동료들이 회식 가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았어요. 신발도 낡은 걸 계속 신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한의사 되면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꿈꿨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 갔어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준비했는데요.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 오래된 아파트면 가능해요. 1억 원짜리가 몇 개 있는데 계약금 20%면 2천만 원이니까 조건에는 해당되겠네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구나. 남편한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구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벽지도 누렇게 바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조금씩 고쳐 살면 되니까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대출은 7천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이자는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제 월급에서 또 35만 원을 떼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생활비 빼고 남편 학원비 빼고 관리비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약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계약금 2천만 원을 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 손으로 집을 마련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집 구했어요. 우리 집이 생겼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이 동네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얼마야? 5천만 원이요. 계약금 2천만 원 냈고요. 대출 7천만 원 받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한 달에 35만 원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돈 어떻게 내려고?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을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4년 동안 모은 돈인데 그 집을 마련하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마디 칭찬이라도 해주면 안 되나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구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집? 어디? 이 동네 아파트요. 작은 집인데요. 얼마짜리? 1억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요. 남편이 합격하면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제가 모은 돈으로 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내가 번 돈으로? 네, 4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거 큰일 났네. 여자가 벌어온 돈으로 집 사면 복 나간다는 거 몰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네.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집을 사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여자 돈으로 사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당연하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야. 아이고, 너 큰일 했네. 저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지금 준석이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안 사면 누가 사요? 그래도 그렇지. 여자 돈으로 집을 사다니. 참. 시어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휴, 복도 없는 애가.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4년 동안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옷 한 벌 안 사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돈 모았는데 그게 복 없는 짓이래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없고 남편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제가 우는지도 모르고요. 다음날 출근길, 동료가 물었습니다. 명아 씨,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잖아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또 물었어요. 명아 씨,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동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시댁에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셨거든요. 집 이야기를 더 해야 한대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앉아봐. 네. 그 집 말이야. 내 이름으로 했어. 준석이 이름으로 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 이름으로 했어요. 준석이는 아직 수입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온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명심해. 그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내 집 아니야.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샀어도 그건 결혼해서 만든 재산이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 것도 돼. 알지? 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밀리지 마.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돈 때문에 창피당하는 일 없도록 해. 네, 밀리지 않을게요. 준석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집안일도 잘하고. 네. 알아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내가 좀 더 잘 사는 집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1억 원짜리 집이라니. 우리 아들이 불쌍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는데, 그 돈으로 집 샀는데, 왜 칭찬은 안 해주고 복 없다고 하시는 걸까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계약한 집이고 이미 낸 계약금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복이란 게요, 정직하게 사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의 돈 안 빌렸어요. 빚도 안 졌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집 샀어요. 그게 왜 복 없는 짓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할까? 시어머니는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주실까?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것, 제가 4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라는 것, 그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 뒤 이사를 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으니까요. 새 집 열쇠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구나. 이제 남의 집 아닌 내 집에서 사는구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지만 제 눈에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해 보였어요. 제 손으로 마련한 집이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집을 둘러보시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휴, 이게 뭐야? 너무 낡았네.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살아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불평을 하셨어요. 벽지도 바래고 화장실도 낡고. 에휴, 돈 좀 더 모아서 좋은 데 살 것이지. 그날 밤 혼자 또 울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제가 4년 동안 고생해서 산 집인데, 왜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잘했다고 안 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는 걸요. 제 이름으로 샀어도, 제 돈으로 샀어도, 이건 제 집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가 편하게 살 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계약했고 이미 이사 왔으니까요. 다음 달부터 대출이자 35만 원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았어요. 합격 발표일이었습니다. 4년을 기다린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9시가 되자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 뒤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남편이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글자, 합격.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합격이에요. 합격했어요. 남편을 뒤에서 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4년이에요. 4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수고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라고요. 회사에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남편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점심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줬어요. 삼겹살에 된장찌개, 밑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남편도 저한테 고마워하겠구나.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야겠어. 그러게요. 어머님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어머나. 네, 방금 확인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옆에서 웃으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하시네요. 당연하죠. 아들이 합격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래. 좋죠. 같이 축하해야죠.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껴안으셨어요. 저는 옆에서 웃으며 봤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화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앉아봐. 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도 앉으셨습니다. 남편은 옆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화야, 그동안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이제 한의사야. 앞으로 잘 나갈 거야. 네,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제 우리 아들 인생에 내가 어울리지 않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은 이제 한의사야. 전문직이라고. 근데 너는 뭐야? 그냥 회사원이잖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대로 말할게. 이혼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어울리지 않아. 알겠어?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여보, 나 보세요.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이혼만 하면 재산 나눠줄게. 조용히 나가. 알았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4년 동안 뭐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알아. 그래서 재산 나눠주겠다잖아. 재산이요? 무슨 재산이요? 이 집이요? 제가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혼해서 산 집이니까 우리 아들 것도 되는 거야. 알아? 저는 남편을 다시 봤어요. 여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화야, 미안해. 그 한마디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요. 시어머니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제가 뭐 했는데요? 제가 4년 동안 뭐 했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야근하고,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는데, 집 계약금도 제가 냈는데, 대출 이자도 제가 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나눠준다잖아.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한테 이럴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도장 찍어. 우리도 바빠. 저는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봤어요. 남편 이름, 제 이름, 그리고 도장 찍는 칸.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촉했어요. 빨리 안 찍어?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잘 돼서 그런 거야. 알지?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챙겨 들었어요. 이제 짐 싸. 한 달 안에 나가. 네. 한 달 주는 거야. 그 안에 나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4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제가 뭘 위해 산 건지, 제가 누구를 위해 고생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갔어요. 여보, 남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제가 당신 위해 뭐 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해요? 명화야,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이제 한의사야. 너하고는 안 맞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는 걸요. 4년 동안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해서 옆에 둔 거였습니다. 돈 벌어다 줄 사람, 도시락 싸줄 사람, 그게 다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4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버스, 도시락, 야근, 시어머니의 잔소리,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함께 미래를 만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제 통장에 남은 돈으로 겨우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 신발 2켤레, 화장품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4년 동안 모은 게 이게 다였어요. 이사 가는 날,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 같았어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제 손으로 마련한 집인데, 제 돈으로 산 집인데, 제가 쫓겨나네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4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가슴은 아픈데 몸은 왠지 가벼웠어요. 짐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쌀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 뒷바라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30만 원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룸을 구해야 했는데 보증금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싼 곳을 찾아도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했거든요. 제 손에 남은 돈은 30만 원. 4년 동안 모은 돈은 다 집 계약금으로 날아갔고 매달 대출 이자 내느라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부동산 앱을 켜고 원룸을 검색했지만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드니 대학 동기 은지였어요. 회사는 다르지만 가끔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은지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초췌해 보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커피를 시켜놓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계속 물어서 결국 털어놓았어요. 이혼하게 됐다고, 한 달 안에 집을 나가야 한다고,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요.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 집안이랑 계속 살아봤자 너만 더 고생한다고. 이혼 잘한 거라고요. 4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고. 이제 너 인생 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은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에 쥐어줬어요. 보증금 500만 원 여기 있으니까 쓰라고요.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냐고, 나중에 갚을 자신이 없다고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 좋다는 게 뭐냐고. 힘들 때 돕는 게 친구라고. 걱정하지 말고 받으라고요. 그날 은지와 함께 원룸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회사 근처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은지는 제 옆에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보일러는 잘 되냐고, 곰팡이는 없냐고, 방음은 괜찮냐고요. 저보다 은지가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부동산 아저씨한테도 거침없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문제 있는 집 아니냐고, 전세입자는 왜 나갔냐고요. 5군데쯤 돌아본 끝에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좁았지만 깨끗했고 햇볕도 잘 들어왔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방도 밝고 깨끗하다고요.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했어요. 계약금을 내는 순간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일주일 뒤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 박스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지가 와서 도와줬어요. 짐을 나르고 정리하고 청소하고요. 저녁에 은지가 치킨을 시켰습니다. 좁은 방 바닥에 앉아서 둘이 치킨을 먹었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힘들었던 건 다 지나갔다고.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요. 그날 밤 은지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덕분에 좀 더 푹 잘 수 있었거든요.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먹을 거니까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됐어요. 아침 준비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출근길도 달랐어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보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볼 수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평소처럼 인사했고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도시락 싸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정시에 나왔습니다. 야근할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 학원비 벌 필요도 없고 대출 이자 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거든요. 원룸에 돌아오면 혼자였습니다. 설거지도 제 것만 하면 됐어요. 청소도 금방 끝났습니다. 좁은 방이니까요.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컵라면 하나, 김밥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 밥 챙기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벨 소리도 남편이 책 넘기는 소리도 없었어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걸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업무 평가 시간이었어요. 팀장님은 제 업무 파일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명아 씨 요즘 일 처리가 더 좋아졌다고요. 실수도 줄었고 업무 속도도 빨라졌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 느껴졌나 봐요. 팀장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좋은 일 생겼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사실은 달라진 게 많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쌀 필요가 없으니 잠을 더 잘 수 있었고, 야근할 필요가 없으니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도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물어봤고 중요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동료들도 달라진 저를 느꼈나 봐요. 점심시간에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명아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좋은 일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기분이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아까워서 못 샀는데 이제는 살 수 있었어요. 월세 40만 원만 내면 됐으니까요. 방에 들어와서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작은 창문이었지만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걸려왔을 때 받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집 서류 처리해야 한다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겠다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 다 듣고 죄송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며칠 뒤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 버렸다고, 은혜도 모르는 애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울면서 변명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4년 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았을까? 남편 위해서? 시어머니 위해서?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제 힘으로 사는 하루는 어떤 느낌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노릇했으면 이 꼴 안 났지. 회사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날은 이혼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온 전화였어요.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로비로 내려와 달라고요. 누굴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름을 말해달라고요.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로 온 걸까? 왜 회사까지 찾아온 걸까? 로비에 내려가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점심시간이라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도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팔을 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시아버지가 도박빚을 졌다고요. 5천만 원이라고요. 당장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로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는 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좀 도와달라고요. 4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정도 들었을 거 아니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다고요. 이미 이혼했다고,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소리쳤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내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했으면 우리 집안이 이 꼴 났겠냐고요. 내가 제대로 남편 뒷바라지를 했으면 시아버지가 도박 같은 거 했겠냐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제 동료들도 몇 명 보였어요. 점심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남편한테 잘해줬으면 시댁 분위기가 좋았을 거라고요. 그랬으면 시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도박을 안 했을 거라고요. 다 제 책임이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시냐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야근했다고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고요. 집 계약금도 제가 냈고 대출 이자도 제가 냈다고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합격하자마자 이혼하라고 하셨다고요.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다고요. 도장 찍으라고 하신 건 누구냐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하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지금은 급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제 인생에 발들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이 은혜도 모르는 애가 우리가 너 먹여 살린 거 모르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 4년 동안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다 남편 학원비로, 집 대출 이자로 나갔어요. 제 손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 집안을 먹여 살린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4년 동안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늘 부족하다고, 더 잘하라고만 하셨죠. 그러다가 남편 합격하자마자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 돈 달라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체면보다 양심부터 챙기세요. 이제 제 인생에 발들이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벌떡 화를 냈지만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했다고요. 뒤를 돌아보니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아니, 해방감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업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나 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개인적인 일이었다고요. 업무에 지장 없다고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회사는 직원 편이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 아까 일이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 얼굴,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박수 소리.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는데 부장님이 지나가다 말했어요. 오늘 수고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사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죄송하다고,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참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어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방이 보였어요.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은지가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요. 소식 들었다고요. 저는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은지는 잘했다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으러 나오라고 했어요. 은지와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은지는 계속 칭찬했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다고, 그동안 참았던 걸 드디어 터뜨린 거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무섭기도 했다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어서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 로비에 있던 사람들, 박수 소리, 동료들의 격려, 은지의 칭찬.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예전의 명화가 아니라는 걸요. 참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싫은 건 싫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시댁집이 경매에 나왔다고, 시아버지 도박빚 때문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도박을 끊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한의원이 부도가 났다고요. 개업한 지 석 달 만이었어요. 환자가 없었대요. 경영도 엉망이었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안타깝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한 팩을 샀어요. 집 앞 골목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명화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졌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할 얘기 없다고요. 제발 10분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멈춰 섰어요. 뭔데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한의원도 문 닫았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 말만 듣고 너한테 잘못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명화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남편이 한 발 다가왔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요. 제발 명화야. 나 혼자서는 안 돼.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제 등을 돌린 순간 우린 끝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을 생각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떨렸던 손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제가 힘들 때 옆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혼하라고 했을 때 당신은 침묵했어요. 고개만 돌리고 있었죠. 명화야,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저 필요 없다고 했으면서 무너지니까 다시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땐 내가 울었지만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당신 없이도 전 잘 살고 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섰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밖을 보니 남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저는 커튼을 닫았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남편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통쾌했어요. 제가 4년 동안 받았던 무시와 상처가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남편한테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보니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긴 문자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다시 기회를 달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바로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시에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저녁 반찬을 좀 사려고요. 예전에는 도시락 싸느라 새벽에 장을 봤는데 이제는 퇴근 후 여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신선한 야채를 고르고 과일도 조금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해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행복하다는 걸요. 큰 집도 좋은 차도 많은 돈도 없지만 행복했어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은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찾아왔다며요.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거절했다고요. 돌아갈 생각 없다고 말했다고요. 은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잘했다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요. 은지는 또 물었어요. 후회는 안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시댁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한의원이 부도나고 남편이 무릎 꿇는 걸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은 아니었는데 버스 노선이 그쪽이었어요. 창밖으로 그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제가 계약금 냈던 집, 4년 동안 대출 이자 냈던 집이요. 이제는 남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없었어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저도 그 시절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승진한다고요. 대리에서 과장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최근 몇 달간 제 업무 태도가 정말 좋았다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고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부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승진이요. 제 힘으로 이룬 거였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점심에 고기 사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승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소리쳤어요. 축하한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그날 밤 은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봐라, 내가 잘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 없어도 내가 더 빛난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없이도 남편 없이도 저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잘 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제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원룸에 와서 케이크 초를 켰습니다. 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초를 끄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혼자 먹는 케이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밝아지고 있었어요. 어두웠던 시절을 지나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시댁이 무너지는 걸 보며 복수한 기분이 들까요?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옳았다는 확신만 들었습니다. 제가 나온 게 맞았어요. 그 집에 있었으면 저도 함께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나왔기에 살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릴까요?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었어요. 과장 명함. 제 이름 아래 새로운 직급이 찍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힘으로 이룬 거였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하는 일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이 무거웠어요. 회사 가는 것도 힘들었고 퇴근 후 집에 가는 것도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명화 씨였는데 이제는 명화 과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인사팀장님도 계셨습니다. 두 분이 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화 과장 요즘 정말 잘하고 있다고요. 팀원들도 명화 과장을 따르고 업무 성과도 좋다고 말했어요. 인사팀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을 보니 명화 과장팀이 제일 좋았다고요.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팀원들이 다 잘해줬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팀장 해볼 생각 있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이요? 과장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요. 인사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명화 과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동료들한테도 신뢰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팀장이라니요. 1년 전만 해도 이혼하고 원룸에서 울고 있었는데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명화 과장이라면 할 수 있다고 직원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4년 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이혼당하고 그랬던 제가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얘기 들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팀장 승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소리쳤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요. 은지는 말했어요. 오빠라, 내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너를 깎아내렸지만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동료들은 저를 따랐습니다. 오후에 인사공지가 났어요. 다음 달부터 제가 팀장으로 승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후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명화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요.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다고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롤모델로 생각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무너져 있었는데요. 며칠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내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연을 해달라고요. 신입사원들과 여직원들에게 경험담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해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하지만 인사팀장님은 꼭 명화 과장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명화 과장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거라고요.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4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일, 야근하며 돈 벌던 일, 이혼 후 원룸에서 울던 일, 회사에서 다시 일어선 일, 모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 경험 없이는 지금의 제가 없을 거예요. 강연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30명쯤 모였어요. 신입사원들과 여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긴장됐지만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 뒷바라지하며 제 꿈을 포기했던 일, 이혼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인정받게 됐는지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공감한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힘들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다고, 제 인생을 제가 살기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다고 했어요. 불행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심은 거였다고요. 하지만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어요. 감사하다고,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직원은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선배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생겼다고요.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났는데 이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또 다른 신입사원이 다가왔어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배님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격려했어요.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좋았다고,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직원들이 명화 과장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 계속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요. 그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눈치 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밤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은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내일 저녁 먹자고도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은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느낀 점들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어요. 역시 사람은 진심으로 일하는 게 제일 멋있다. 제 가치는 제가 증명하는 거다.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내일도 출근하면 할 일이 많을 거예요. 팀장으로서 책임도 무거워질 거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제 일을 하며 사는 삶, 인정받으며 사는 삶.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팀장으로 승진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오는데 입구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있더라고요. 지나치려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인데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머리는 희끗해졌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늘 단정하게 입고 다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였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늘 깨끗하게 관리하던 손톱도 이제는 손질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입고 있는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고 힘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목소리 높이던 분이었는데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서 절박함이 보였거든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만 떨고 있었어요.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다고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큰 병이래요.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들었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 도박비 때문에 남은 돈도 다 날아갔다고요. 지금은 월세방에서 산다고 했어요. 준석이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번다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의원도 문 닫았고
준석이가 다시 공부하려 했는데 나이도 있고 돈도 없어서 안 된다고요. 지금은 아무 일이나 하려고 찾아다니는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없냐고요. 수술비랑 입원비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큰 소리치고 이혼하라고 강요하고 회사까지 찾아와 망신을 줬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람 중에 제일 낫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오셨냐고요? 이혼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버티면 우리 아들 합격한다고 내 몫은 여기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이혼 도장 찍으라고 강요하셨잖아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고요. 명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안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4년 동안 저한테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는 잔소리, 무시, 비아냥. 여자가 번 돈으로 집 사면 복 나간다던 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했으면 이 꼴 안 났을 거라던 말. 그리고 이혼 강요. 저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울었고 제 존재 가치를 의심했어요. 4년 동안 제가 한 게 뭔가 싶어서 절망했었죠. 하지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는 초라했습니다. 병들고 돈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노인이었어요. 예전의 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500만 원이요. 수술비하고 입원비요. 많은 돈인 건 아는데 다른 데는 빌릴 데가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 제 통장에 있는 돈이었어요. 팀장 승진하고 받은 월급을 모아둔 거였습니다. 은지한테 빌린 원룸 보증금도 다 갚았고 이제 제 손에 남는 돈이 생겼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조급하게 말했어요. 나중에 꼭 갚겠다고, 준석이가 돈 벌면 갚겠다고요.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대신 이건 동정이 아니라 정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워도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후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제 인생에 발들이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뒤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500만 원을 찾아서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어요. 송금을 마치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돈으로 시어머니를 돕다니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과거와 완전히 선을 긋는 거라고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긴 문자였어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명화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때는 몰랐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요. 며칠 뒤 은지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라고요.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아픈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고요. 은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명화야, 너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도 도와주다니. 너는 정말 대단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라고요. 이제 정말 끝내려고요. 더 이상 빚진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어요. 이제 당당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고,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돈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빚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베푼 거였습니다. 이제 당당했어요. 언제 어디서 마주쳐도 고개 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술 잘 받고 퇴원했다고요. 은지가 동네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갔어요. 시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동네를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4년을 살았구나. 그 시간이 제게 어떤 의미였을까?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버스가 그 동네를 벗어났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이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회사 후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회의 자료 검토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다고, 내일 봐서 얘기하자고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 일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제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고요했습니다. 마음도 평온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낸 게 맞았을까요? 다시 생각해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적 도리였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과거와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제 삶에 들어올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짜로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었어요. 팀장이 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소식이 있다고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해외로 떠났대요. 재기에 실패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외국으로 갔다고요. 동남아 쪽이라는데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도 한참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슬프지도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계절이 변하듯 제 인생도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가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가보고 싶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1년하고도 몇 달 만에 가보는 곳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는 변한 게 없었어요.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게들. 저기 구멍가게에서 라면 사 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기 세탁소에서 남편 와이셔츠 맡기던 기억도요. 하지만 제게는 이제 낯선 곳이었습니다. 다른 세상 같았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창문 너머에서 울던 내가 이제는 없어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봤어요. 제가 4년 동안 대출 이자 내며 살던 집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계약금 1,000만 원 냈던 집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제 손으로 계약금 냈던 집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의 집이 됐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집을 한참 바라봤어요.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일. 한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가 들리면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갔죠. 밥을 하고 반찬을 담고 도시락 2개를 챙겼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설거지하던 일도 떠올랐어요.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안 했어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했죠. 시어머니 전화 받고 울던 일도 기억났습니다. 밤마다 전화가 왔어요. 준석이 밥은 잘 챙겨 먹이냐고, 학원비는 넣었냐고, 집안일은 제대로 하냐고 물으셨죠.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생각났어요.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언제쯤 이 생활이 끝날까? 모두 힘든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된 아이였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가서 저녁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가 방긋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집에서 저 가족은 행복하게 살겠죠. 제가 살 때와는 다를 거예요. 그 집은 이제 행복한 집이 됐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갈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곳이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제가 그 집에서 배운 게 뭘까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건 일방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로 했던 거였어요. 돈 벌어다 줄 사람, 밥 해줄 사람, 뒷바라지 해줄 사람으로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일손으로 봤어요. 아들 공부시킬 돈 벌어오고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요. 그럼 뭘 배웠을까요? 삶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배웠어요. 남을 위해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제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사랑이 아니라 삶을 배운 결혼이었어요. 그 말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타고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제 과거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제 돈이니까요. 원룸에 도착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가을 밤하늘은 맑았어요. 은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옛집 다녀왔다고, 이제 정말 끝났다고요. 은지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살라고요. 내일 점심 같이 먹자고도 했어요. 맞아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남편도 떠났고 시어머니와도 인연을 끊었고 옛집도 이제 추억이 됐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어요. 아침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후배들 지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지를 만났어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얘기했습니다. 은지가 물었어요. 어제 옛집 가보니까 어떻더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 느낌 없었다고요. 그냥 남의 집 같았다고요. 은지가 말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진 장소였어요. 은지가 또 물었습니다. 준석이 외국 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앞으로는 그 사람 생각 안 할 거라고요. 어디서 뭐 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명화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늘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졌어. 얼굴도 밝아졌고요.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요. 1년하고도 반년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 눈치를 봤어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심지어 동료들 눈치까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어요. 그 결혼이 힘들었지만 덕분에 너는 더 강해졌어. 이제 누구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오후 업무를 했어요. 팀 회의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후배들이 질문하면 성심껏 답해줬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보며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1년하고도 반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혼 직후라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원룸에서 혼자 울었던 날들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팀장도 됐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원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 공간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제가 선택한 곳이고 제 돈으로 계약한 곳이에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삶을 배운 결혼이었어요. 그 말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상대방도 저를 존중했을 거예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아요. 휴대폰을 보니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회의 안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예전에는 달을 보며 외로웠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알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 일을 하며 사는 삶, 제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남편도 시댁도 그 아파트도 다 과거가 됐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완전히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이혼한 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1년이면 많은 게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어제 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회의실로 와달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하며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장님과 인사팀장님, 그리고 임원님까지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이 저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좋은 일인가 싶었지만 떨렸어요. 임원님이 입을 여셨어요. 명화팀장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회사에서 명화팀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부터 인사팀장으로 발령한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팀장이요?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였어요. 사람을 뽑고 평가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명화팀장은 성실하고 청렴하다고, 직원들한테도 신뢰받는다고, 그래서 인사팀을 맡기기로 했다고요. 회사에서 인사팀장은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명화팀장이 제일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팀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명화팀장처럼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인사팀을 이끌어야 한다고요. 직원들이 명화팀장을 믿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쁘고 떨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동료들이 무슨 얘기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어요. 생각해보니 신기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이혼 직후 원룸에서 울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쫓아냈고 남편은 저를 버렸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인사팀장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를 맡게 됐어요. 오후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인사팀장으로 승진한다는 공지였어요.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한 후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팀장님은 제 롤모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무시당하고 무가치하다고 느꼈는데요. 퇴근 시간이 되자 은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인사팀장 됐다고 말했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명화야, 너 정말 대단해. 울컥하는 목소리였어요. 은지는 저녁 먹으러 나오라고 했어요. 축하해줘야 한다고요. 은지를 만나 고깃집에 갔습니다. 은지가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2년 전 생각나냐고, 그때 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하냐고요. 기억했어요.
이혼 직후 원룸에서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울었던 밤들이요. 은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는데 지금 봐라. 인사팀장까지 됐잖아. 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어. 저도 신기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지금의 저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혀 못했을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면 됐어. 내가 웃고 있으니까 나도 기뻐. 내가 당당하게 사니까 나도 뿌듯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도 집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인사팀장이 됐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후배들한테 존경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 공간이 보였어요.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요. 새벽 5시 버스를 타던 날들, 도시락 2개 싸던 아침들, 야근하고 집에 가던 밤들, 시어머니 전화 받고 울던 순간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그날, 모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도 떠올랐어요. 손이 떨렸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죠. 이게 다 내가 잘 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부장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축하한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요. 이모님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가 명화 팀장을 믿는다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젠 남의 이름 아닌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니까요. 맞아요. 그 집에서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어요. 그저 남편 뒷바라지하는 사람, 시어머니 눈치 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명화 팀장, 아니, 이제는 명화 인사팀장입니다. 제 이름으로 일하고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버림받은 여자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내 길을 다시 찾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댁에서 저를 쫓아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삶을 떠나기로, 제 삶을 살기로 선택했어요. 노트북을 켜서 내일 회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장으로서 준비해야 할 게 많았어요. 신입사원 채용 계획, 직원 평가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까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큰 집도 좋은 차도 없지만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평온했습니다. 2년 전 이 방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어요. 외로웠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내일이 기대됩니다. 눈을 감으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제 인생의 첫 출근일이라고요. 이상한 말 같지만 정말 그랬어요. 인사팀장으로 출근하는 내일은 새로운 명화로 사는 첫날이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의 첫 출근일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2년은 준비 기간이었어요. 제가 진짜 저로 살기 위한 준비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힘으로 사는 삶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별들처럼 저도 빛나고 싶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제 방식대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6시였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가 아니었어요.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당당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걸었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요. 오늘은 제 인생의 첫 출근일이니까요.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여기까지 명화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화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분들,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요. 명화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